안녕하세요.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기획경영실에 있는 지정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공모지원사업 선정기관을 상대로 회계교육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교육을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것이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투명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사업비 반납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이 회계교육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일정 안내입니다. 지금 4월달이고요. 여기 지금 진행하고 있죠. 2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공고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셨고, 지금 선정되셨겠죠. 그래서 지금 4월달에 교부금이 나갈 예정인데요. 교부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회계교육을 따라서 잘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 시행 같은 경우는 4월달부터 10월달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으로는 10월 30일 날 사업 종료가 예정되어 있고, 종료일부터 15일 뒤인 11월 16일 날 결과 보고가 제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해서는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에 대해서는 이미 다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신청을 다 하셨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교부금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교부금 지급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리 통장으로 입금이 될 거고요. 전액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교부받은 사업비는 사업 종료 시점까지 모두 집행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물론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미집행 잔액, 이자 등을 모두 다 정산 보고 시에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가장 실수가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서 나중에 한꺼번에 사후 정산하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요 비목별 기준과 편성 유의사항은 뒤에서 따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회계관리입니다. 사업 시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아마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셨을 겁니다. 그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개설하셨겠지만 보조금 전용 통장과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 반드시 지출결의서라는 문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작성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일괄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카드가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계좌이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거기에 이체했으면 이체 영수증이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꼭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사항이 법에 대한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또 추가로 교재가 발송이 될 겁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관련 세법 준수하셔서 신고도 하시고 납부도 이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비는 집행 사업 기간 내에 집행을 모두 완료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보도사업과 관련 없는 보조법인, 단체 운영경비로는 지출이 불가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승인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 이외의 경비로는 지출이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부담이 있으신 기관 같은 경우는 자부담 비용 관리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행 기준을 위반하시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확인해서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해서 반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집행관리는 자부담이 있으신 기관들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보조금 통장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통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조금 통장은 따로 만들어 두시고, 그 다음에 자부담 통장은 자부담 통장을 따로 해서 두 가지를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라도 강사료 같은 게 지출될 게 있다 그러면 강사료 지출 통장은 또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계획서에 제출하셨을 때 자부담 금액에 대해서 비율을 설정하셨을 겁니다. 그 비율에 맞게 집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보조금 용도의 사용 금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조금이 지급된 거에 대해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 내용은 충남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희는 준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에 맞지 않는 집행 시에는 감액 또는 환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그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만약에 포기하시거나 중단하시거나 하실 때는 정당한 사유를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는 승인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있으신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자부담 집행 시 유의사항. 자부담은 저희가 지원하는 교부금 이외에, 보조금 이외에 자부담을 내시는 수행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책임력도 가지고 가시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서 집행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계획서상에 자부담을 얼마큼 부담하시겠다라고 하셨을 거고 비율도 정하셨을 겁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부담 금액은 모두 집행하셔야 됩니다. 비율에 맞춰서. 자, 그 다음에 내용 변경입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내용 변경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저희 충남평생교육진흥원에다가 공문을 발송하셔서 이러한 사유로 이렇게 변경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반드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전화로 얘기해서 저희 사업 변경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진흥원장의 승인을 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임의로 사용을 하시게 된다면 그에 대한 조치가 들어갈 수 있으니 반드시 좀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수행상 점검인데요. 운행 상황 일지를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운영되는 상황을 기록을 한다는 내용인데요. 프로그램마다 일지를 기록하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 그것을 보면서 기준에 맞게 사업을 집행을 하셨는지를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 그걸 봤을 때 목적에 맞지 않는 부분에 사용이 됐다, 아니면 과다 지출됐다라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감액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상황 보고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1월 달에 이제 결과 보고를 할 때 그때 이제 같이 다 첨부되는 내용인데요. 개시가 됐을 때 또는 완료가 됐을 때 다 보고를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단체 대표자나 아니면 사업 담당자가 변경됐을 때도 저희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변경됐으면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서도 같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상황 점검인데요. 이거는 아마 사업팀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그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 팀별로 먼저 안내를 드릴 겁니다. 언제 점검을 나갈 것이다 안내를 드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지를 해드린 겁니다. 자, 다음은 학습자 만족도 조사 실시입니다. 이것은 사업 중간에 아니면 프로그램 하나가 끝날 때마다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 만족도 조사를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설문지를 통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정위원회 참고자료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비의 정산입니다. 제출해야 될 서류는 일단 실적 보고서와 정산 보고서가 가장 큰데요. 이거는 사업 종료일 15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으로는 10월 31일에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 15일인 11월 15일인데 일요일이라서 11월 16일까지로 일단은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요. 제출 서류는 실적 보고서, 정산 보고서, 그다음 영수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출 결의서에 해당하는 지출 증빙이겠죠. 적격 증빙 거기에 되는 거. 그다음에 통장 입출금 내역서, 통장 원본을 복사하셔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으면 각종 증빙 서류, 강사료가 나갔으면 강사에 대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물건을 샀으면 영수증 같은 게 있겠죠. 견적서라든가 그런 거 첨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본은 지출 증빙 자료는 모두 사본을 제출해 주시는데 단 그것이 원본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장마다 원본 제조필 도장을 날인을 하셔서, 혹은 기관에 도장일 수도 있겠죠. 날인을 하셔서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 제출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금액을 사용한 내역이 정확하게 지출이 되었나, 그리고 정확한 날짜에 지출이 되었나, 그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사업이 종료가 됐으면 통장에 잔액이 얼마 남아 있을 겁니다. 물론 다 쓰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자 내역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면 통장 정리를 한번 하셔서 이자가 다 정산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장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요. 통장 입출금 내역, 그 다음에 회계 장부, 지출 결의서, 영수증, 이 네 가지가 다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5월 11일 날 지출이 됐다 그러면 다 똑같은 5월 11일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돈이 지급이 됐다는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으로 일치되는 확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저희가 만약에 500만 원을 지급을 해드렸으면 그게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 이자 모두 역시 사업 종료 시점에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4번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유의사항입니다. 보조사업을 진행하셨을 때 저희가 그 기관을 지정을 해서 승인을 해준 거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권리나 권한 같은 것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저희가 승인한 사업자 혹은 기관이 직접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변경사항, 주소라든가 전화라든가 대표자 실무자들이 이제 변경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통보를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주셔가지고 철저하게 사업을 인수인계하셔서 사업 기간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사업 진행 및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변경의 경우는 사전에 이제 담당자분과 한번 통화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공문들이 필요한지 설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공문으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전화만으로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지출하는 경우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자부담에만 지출하셔야 되고, 보조금은 또 보조금대로 별개로 지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완료 시점에 예산 계획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이제 사업 1개월 이내, 예를 들어서 사업이 10월 달에 끝날 것 같다 그러면 9월 달 전에는 변경이 가능한데 9월 이후에는 변경이 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이제 마지막에 예산을 몰아서 다른 데 사용한다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승인하셔서 진행하셔도 가능합니다. 이 경미한 경우가 이제 기준이 애매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재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어떤 사유에 의해서 변경을 했고 승인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은 반드시 내용을 첨부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체크카드입니다. 단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드셨을 거고, 그 다음에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만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업비를 집행할 때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단체 명의로 발급된 체크카드여야 될 거고요. 그래서 물품 구입이나 식대 같은 간단한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를 원칙으로 하고요. 간이용 수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 받은 다음에 뭐 현금 지급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 인출한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 않고. 하지만 이제 카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강사비나 원고료 같은 인건비성 수당 같은 경우는 카드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해당 강사나 그런 분들한테 직접 이체를 해줘야 됩니다. 이체해줄 때는 반드시 이체에 대한 증빙 자료가 같이 첨부가 돼야 되는데요. 뭐 통장 사본이라던가 그런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라던가 그런 자료들이 반드시 첨부가 돼서 계좌이체 처리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 통장은 단체 명의 통장을 개설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존 통장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교부받기 전에 잔고를 반드시 0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혼동도 없으실 것이고 정산하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연한 내용인데 보조금 전용 통장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저희 지원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도 진행하실 때 그 사업비를 보조금 통장에 넣어서 사용한다거나 보조금 통장에서 인출하시거나 이제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다른 이외에 금액은 입수가 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업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통장을 그 각 사업별로 만드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지출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먼저 내부 품위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까지 작성을 해주셔야 하나의 지출이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지출에 대해서 품위를 거쳐서 지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금을 인출한 다음에 정산한 형태는 금지가 된다.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카드를 사용을 해주시고 인건비성 수당 같은 경우는 계좌이체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회계 마감일까지 집행을 해야 한다. 회계연도 독립에 따라서 이제 회계 마감일까지 집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회계 마감일이 10월 31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동사항이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우선 계획상으로는 10월 31일이니까 이때까지는 지출을 모두 끝내셔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나갔지만 사업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11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은 합니다.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분과 통화를 하셔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안내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기간 이외의 사업비는 사업비로 보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공모사업 선정 보조금 교부 결정일, 결정이 됐다는 안내 공문을 받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집행이 가능하신데요. 사전 승인받은 비용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셨을 텐데 거기에 포함된 사업비 같은 경우는 결정일로부터 진행을 하셔서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그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진행하셨을 경우에는 보조금으로 보전이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비목별 회계 기준 및 집행 요령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홍보 물품, 현수막 같은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물품 구입, 인쇄비. 아마 가장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인데요. 역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서. 템플릿이나 전단, 현수막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하실 때 먼저 견적서 같은 거 아니면 시안을 받으실 겁니다. 그 부분을 이제 첨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50만 원 이상 거래가 될 때는 타견적서를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타견적서라 함은 이 업체와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업체는 얼마 정도의 가격을 측정을 했는지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업체에다가 물품을 구입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경우는 미터당 15,000원 이하로 제작을 해주셔야 되겠죠. 여기는 세금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부가세 세금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설치비까지. 그
그 다음에 인쇄물 제작비, 책이나 팜플릿 같은 걸 제작을 하실 때 가능하면 화려하게 하지 않고 이제 가벼운 경인쇄를 권장을 하고 옵셋 인쇄를 억제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인쇄물을 제작을 할 때 어디에 배부를 할 건지, 그 다음에 누구에게 할 건지, 또 사람 수는 몇 명인지, 그래서 배부 숫자도 미리 고려하셔서 너무 과도하게 제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인쇄 부수. 그 다음에 여기 연결된 내용인데요. 내부 품위를 하실 때 배포 대상을 반드시 명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몇 부, 누구에게 몇 부 이런 식으로 내용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인건비입니다. 중요한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임시근로자 인건비. 임시근로자라고 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얘기고요. 상시근로자는 제외가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예외고요. 마찬가지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입금 확인증이 있을 겁니다. 입금 확인증을 첨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용을 하실 때는 내부 품위를 거치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는 목적과 기관과 신상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고용이 됐고 이런 기간 동안 일을 했다, 실질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제출 방법은 이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가 제출해준 통장으로 입금 처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액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이 기준을 준수해 주시고 이 이하로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상한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기간제 근로자 임금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는 지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임금 지급 기준 그 사이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근무일지인데요. 시간이 나와 있고 내용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했고 서명, 이 사람이 서명해주면 되고 관리자가 서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다. 임금비를 지급받아도 마땅하다라는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강사료. 외부에서 강사를 많이 유치를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래 강사에 대해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부적인 직원이 강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 그럼 따로 임금비를 지급할 수는 없고요. 외래 강사에 한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는 이제 강의 확인서, 그 다음에 지금 내역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건 나중에 그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강의 시간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강의를 했다라는 내용.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인데요. 이거는 소득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어떻든 간에 그 강사료 지급이 발생을 했으면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원천징수가 매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2만 5천 원 이하가 되면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하셔야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요. 저기 앞에 이제 강사명을 적어주시고 강의 주제, 시간, 그다음에 강사료가 있죠. 요에 따라서 원천징수 공제가 있어요. 공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소득세가 발생을 하고 소득세에 따른 주민세가 또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강사한테 지급을 할 때는 이 금액에 나가는 게 아니라 원천징수를 먼저 다 하시고 그거에 대한 차액이 지급이 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이 금액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 입금 계좌로 송금을 한다. 이렇게 내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강의 확인서인데요. 어떤 사업이고 강의 일시, 장소, 그 다음에 강사에 대한 간단한 프로필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강의 확인서. 여기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 있는데요. 이거 반드시 체크하셔가지고 그 강사분 서명이나 뭐 사인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받으셔가지고 같이 다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이제 통장 계좌랑 은행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본을 받으시면 더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회의 참석.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 텐데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는 수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문 회의 같은 것들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성 수당이기 때문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그냥 청중이거나 마찬가지 임직원, 회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입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자문위원분들한테만 지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세미나 포럼 등의 같은 경우는 수당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1일 1회에 하나여 지급을 하고요. 그 지급 기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기본은 2시간입니다. 2시간 이내는 10만원. 초과했을 때는 시간 관계없이 이제 5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최대는 10만원이겠죠. 그러면 최대 10만원이고, 최대는 15만원씩 지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원고료입니다. 원고료는 역시 지급 대상은 그 원고를 작성해주신 분한테 지급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강의 교재 원고나 뭐 토론 원고, 책자 원고 이런 것도 되겠죠. 이것도 인건비성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작성된 원고에 한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강사분이 계속 가지고 있던 원고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좀 지급이 어렵고, 우리 프로그램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원고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단가는 A4용지 한 매당 5,000원인데요. 제한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제한으로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1시간당 6매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간을 강의를 하는데 A4용지 30매를 만들어 오셨다고 하더라도 시간당 6매만 인정하기 때문에 3시간을 했으면 18매만 인정이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강사 1인이 뭐 5일 동안 그 강의를 하셨다, 원고를 뭐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최대 40매까지 인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요약인데요.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을 할 때는 반드시 원천 징수를 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계좌 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인터넷 뱅킹을 사용을 하시면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인데요. 12만 5천 원이 초과가 되면 이제 소득세랑 주민세가 발생을 합니다. 원천 징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액에 상관없이 관할 세무서에다가 이 강사분이 이렇게 소득이 발생을 했다라는 내용을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 인건비 지급입니다. 단순 인건비 지급 조서 아까 있었죠.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도움을 줬는지에 대한 내용이 작성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반드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민번호, 주소 같은 건 기재가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서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받겠다라는 것을 오케이 사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좌 이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가끔 이제 사정에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한데, 그 전에 한번 담당자분께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예시입니다. 좀 어려운데요. 만약에 강사료가 30만 원이 지급이 될 예정이다. 그러면 30만 원을 강사한테 직접 이체를 하는 건 아닙니다. 30만 원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인정을 해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건데요. 지금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기타 소득이 됩니다. 12만 원. 그러면 12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득세 24,000원, 주민세 2,400원을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5월 달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다음 월 6월 10일까지 납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도 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원천 징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입니다.
12만 5천 원은 이하의 금액은 이제 과세 최저한으로 인해서 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진 않지만 어쨌든 소득에 대한 신고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요약이고요. 신고해 주시고 홈택스에도 신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청인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신고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월 10일까지 신고가 돼야 되는 내용이겠죠. 원청인수 이행사가 신고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는 요거는 내년 2월에 신고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시는 동안 여러 명의 강사분이 지출이 있었을 겁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신고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양식이 나와 있고요. 이게 이제 매월 신고를 하시는 거고, 이거는 1년 통틀어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홈페이지에. 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세무대인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목별 회계 기준 및 집행 요령 중에서 각종 여비성 경비입니다. 여비라 하면 이제 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상적인 업무는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직접 지원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만 나가실 때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를 받으시려면 출장 결과 보고서에 반드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수증도 구별하셔야 되고, 금액 기준 같은 경우는 일일씩 각 2만 원씩 지급이 가능합니다. 1일 기준입니다. 2만 원. 식비도 2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3번이 있겠죠. 7,000원씩에서 2만 원, 최대 2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재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숙박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1인 1박을 기준으로 하고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하면 이제 여러분이 가실 때는 이제 공동 숙소를 활용을 해서 절감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기준인데요. 출장지가 이제 관내냐 관외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관내 같은 경우는 다음 표와 같이 지급이 가능한데 왕복 2km 이내 가까운 거리죠. 이런 경우는 일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지만 만약에 대중교통 이용한다 한다면 교통비가 지급이 가능할 거고, 대중교통이라 하면 버스랑 지하철을 이용하겠죠. 그다음에 4시간 미만일 때는 만원,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택시비는 청구가 안 되지만 일비로, 무슨 말이냐면 만원을 받으면 그 안에서 택시비까지 해결을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관외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지는데요. 4시간 미만은 만원, 식비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7,000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만원 범위 내에서 요거를 다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시간 이상일 때는 2만원입니다. 식비도 2만원이고요. 그래서 식비 정산의 상한이 5만원입니다. 최대 5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거고, 다만 이제 이 식비라는 게 우리가 출장을 가는 곳에서 만약에 식사까지 제공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식비는 따로 지급받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식사까지 제공을 하는데 추가로 돈을 받아간다, 이런 경우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수행하는 기간이랑 저희 기간이랑 진흥원 기준이랑 좀 다르다 그러면 기관의 여비 기준을 좀 따르게 되는데, 단 진흥원의 지급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식비 및 다가비, 이것도 지출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하고 이제 그럴 때 다가비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회의를 했으면 뭐 식사도 하는 경우에 나갈 텐데, 일상적인 식대는 자부담에서 지출하시는 게 원칙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직원이랑 회원들, 그러니까 내부 직원들끼리 회의를 한 것으로는 식대가 지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외부인이 반드시 참석을 했을 때, 그럴 때만 지출이 가능한 거고, 외부인이 참석을 했다 그러면 참석자 명단도 반드시 첨부를 하셔야 됩니다. 뭐 어느 기관에 누구, 어느 기관에 누구, 이 정도는 작성하셔서 누구누구와 밥을 먹었고 총 인원이 몇 명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각 인원 몇 명 얼마씩 해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간이용 수정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체크카드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기준이 나와 있죠.
식비는 8,000원이고 다가비는 3,000원인데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4시간 이내인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4시간 이내는 3,000원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 초과가 되면 5,000원. 그리고 4시간 이상일 때만 식비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정해졌냐면 밥을 먹기 위해서 회의하는 경우는 사실상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간 이상을 회의를 진행을 해야 혹은 심사를 진행을 해야 식비가 지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금액들은 전부 다 1인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임차료 이제 우리가 행사를 진행을 할 때 내부 우리 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다른 공간을 빌려서 사업을 진행을 할 때 나가는 돈을 의미하는 건데 이제 가급적 돈이 들지 않는 공공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흥원에도 회의실 같은 게 있을 것이고 공유로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 활용하시면 이제 돈이 지출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불가피한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하셔야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지방계약법을 준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계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이제 충남도 도 내에 있는 기관들이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타견적서를 첨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이외의 것들인데요. 시상을 할 때는 상패까지는 제작을 하지 마시고 상장이랑 표창장 간단하게 상장 정도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게 중요한데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공고에서도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요. 쭉 보시면 현금성 지원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상근 직원의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부 직원 기간제 단시간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지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상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사용하실 수 없으시고 임대료 마찬가지 공공요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기념품 단체복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을 구입하는 것, 도서 자산 구입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자산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교재는 제외가 돼요. 그 이외에 이제 기관을 위해서 책을 산다거나 그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재 구입비는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통장 이체 수수료를 말하는 건데요. 인터넷 뱅킹 사용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그거를 많이 활용해 주시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이체 수수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 인증서 발급 수수료는 이제 자부담으로 부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을 이제 계획 수립부터 지출하는 것까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볼 건데요. 먼저 계획을 수립을 했을 겁니다. 계획서를 다 작성하셨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첫 번째로는 내부 품회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 혹은 어떤 용역을 계약을 하겠다, 구매를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결제까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전체적인 계획서 같은 느낌입니다. 계획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원인행위,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계약을 체결을 하고 계약서 작성하고 영수증 이런 것들 내용, 금액, 조건, 상대방, 기간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장부 정리, 현금 출납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보조부 원장 기입하시고 그러니까 저런 서류들은 이제 보존기간 5년이기 때문에 잘 작성하셔서 기관에서 보관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다면 이제 계약 다 끝났죠. 계약 다 끝나고 이제 지출하시면 되는 건데 지출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작성하실 때는 얼마 나갈 건지, 누구에게 나갈 건지 이걸 다 포함을 하는 결의서가 됩니다. 그 결의서 작성하신 다음에 대가를 지급합니다. 지급을 할 때는 계좌이체가 될 수도 있고 카드 결제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급하시고 그 다음에 납품 및 검사. 지급을 했으면 제대로 된 물건들이 왔는지 제대로 된 용역을 이행을 하는지에 대한 검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수정보완 지시를 통해서 우리가 계약한 내용대로 다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회계서류 등 구비 요령입니다. 회계서류를 어떻게 편철을 해야 되고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요. 자, 먼저 보시면 증빙서류 보존 기간은 5년 동안입니다. 5년 동안.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시면 앞으로 5년 동안은 보존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 증빙서류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 계획서, 포미서, 견적서, 납품서, 시안, 적격증빙이라 하면 이제 세금계산서랑 계산서, 카드 전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 그다음 회계장부, 통장 사본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사업자 등록증이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그다음 편철 요령은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날짜가 맞아야 됩니다. 날짜가 포미서랑 지출결의서랑 날짜 언제 지출하겠다라는 내용. 그러면 그 일자에 지출한 영수증이 있겠죠. 혹은 뭐 영수증 아니면 뭐 세금계산서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원본을 부착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부담 같은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할 때 원본 대조표를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정정 방법. 만약에 서류를 만들었는데 뭐 글자 하나 틀렸다던가 금액이 좀 틀렸다던가 라고 한다면 화이트나 이런 걸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선을 긋고, 그리고 회계 담당자의 도장 혹은 기관장의 도장을 찍은 다음에 정정된 내용을 우측 아니면 윗자리에다가 정정해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지우시면 안 됩니다. 어떤 금액이었는데 어떻게 수정이 됐다는 거 다 표현이 가능해야 되고 반드시 서명 날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예산의 변경인데요. 완료 시점에서는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교육 초반에 말씀드렸던 부분인 건데 1개월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이후가 되면 변경이 좀 어렵다는 거. 변경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한가한 변경이라는 건데 말이 좀 어렵죠. 직접비랑 간접비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직접비에 있는 것을 간접비로 내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반대는 가능한데 반대는 간접비에서 직접비로 이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비에 있는 걸 간접비로 예상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간접비에 있는 걸 직접비 예산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변경 시에는 반드시 우리 진흥원 원장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변경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승인 전에 선집행하시는 것은 불가합니다. 꼭 담당자분이랑 통화하셔서 이렇게 변경할 거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꼭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목감 변경인데요. 예를 들어서 직접비 안에 이제 강사료랑 재료비가 있다. 근데 강사료를 재료비로 바꾼다. 혹은 뭐 간접비 안에 회의비가 있는데 소모품비로 바꾼다. 이런 경우 가능한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30% 이상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30% 이상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내부적으로 품위를 거쳐서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때는 사전 승인을 요하진 않지만 이러한 이유로 이만큼의 금액을 바꿨다라는 것에 대한 기록은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결제문서라는 게 그 내용입니다. 바꿨다는 내용 남기셔야 되고 그 내용들은 전부 정산결과보고서에 다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최종 예산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결과보고서 작성하실 때는 이제 예시를 좀 들어드릴 텐데요. 사례 중심으로 이미 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확인이 되었을 겁니다. 어떤 기관이 이렇게 총사업비 얼마,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로 사업이 확정이 됐다 받으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알림이 나가죠. 선정 알림 공문을 수령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문을 가지고 이제 통장을 개설하셨을 것이고 그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발급 받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이 공문 가지고 아마 이 부분까지는 진행하셨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관련해서는 전용 통장을 만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강사료 같은 거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한다고 했죠. 그 원천징수 금액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원천징수 통장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자부담이 있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자부담 통장도 새로 하나 만드시고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시는 게 관리하시기도 편하고 더 투명하게 자금을 운영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저렇게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우리 있는 거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잔액을 0원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조금을 받는 시점 이후로는 그 사업과 관련된 이외의 비용이 입출금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보조금만 전용으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장 개설이 됐든 기존 통장을 이용하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잔액과 이자, 사업을 다 진행하지 못했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래도 다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전에 반납하셔야 되고, 그 금액을 통장이 예치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 역시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반납은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언제까지 반납을 하세요? 어느 통장을 반납을 하세요? 그러면 그 양식에 맞춰서, 그 기간에 맞춰서 반납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부 결정 및 알림. 그래서 이제 각 기관에 얼마씩을 지급을 할 거다 이렇게 알림 결정이 나가는데요. 이 공문을 받은 시점부터 이제 사업을 사실상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 공문이 나가고 나서 한 일주일 이내에 다 보조금이 보통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부 결정 확인서. 이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조금을 결정하게 된 조건 같은 게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 준수하면서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비용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니까 한번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처리. 보조금이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수입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0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만약에 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500이면 500만원 들어오면 그때부터 입금되면 그때부터 이제 보조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럼 수입 결의서라는 걸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요. 뭐 2020년도 보조금 입금해가지고 진흥원으로부터 어떤 사업으로 얼만큼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입 결의서 작성을 하시면 이제 서류들이 차곡차곡 만들어져 가겠죠. 그 다음에 지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지출을 할 때는 처음에 품위 먼저 한다 그랬죠. 품위, 내부 품위인데요. 내부적으로 이제 기한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업에 어떤 목적으로 얼만큼의 비용을 언제 쓰겠다,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예시라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 만약 이 기관에서 잘 만들어진 양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거기에 들어가야 될 필수적인 내용은 반드시 다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품위서는 지출결의서 뒤에 같이 첨부가 되는 내용입니다. 지출결의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언제, 누구한테, 얼마, 이게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자와 금액 그리고 지출 내역이 정확하게 일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이 4개가 다 일치가 되어야 한다는 점. 지출일이 있으면 지출일에 뭐 얼마가 나갔다 그럼 통장을 딱 보더라도 이 지출일에 얼마가 나갔구나, 이게 바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게 또 일치가 돼야 자금 관리하시기도 편리하고요. 나중에 결과보고서 작성하실 때도 수월하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지출을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강사비, 교재비, 여비, 회의비 여러 가지가 있죠. 다 비슷한데 여비가 조금 다르죠. 출장 신청서 먼저 작성하고 품위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큰 틀은 거의 유사합니다. 품위, 그 다음에 진행, 그 다음에 지출결의 이렇게 진행되는 거고, 강사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원천세가 발생을 하죠. 발생을 하면 그거는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 만들었으면 책이 왔을 거 아니에요? 책 아니면 뭐 현수막이 왔겠죠? 그럼 현수막에 대한 사진, 그럼 여기 시안,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회의했으면 회의록이 있을 것이고,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 명단이 있을 겁니다. 서명하신 명단, 참석부. 그 다음에 회의하는 거 사진 하나씩 찍으셔가지고 첨부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다시 한번 인건비성은 원천세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 요거 관할 세무서에 꼭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 출장인데요. 출장은 이제 출장 계획서, 언제, 어디서, 어디로, 누가, 몇 시에 가겠다 이런 내용도 적는 거죠. 이거 적으시고 갔다 오시면 결과 보고서도 다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다 와서 이러한 결과를 했다 보고서 하시고 지출계획서에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장부인데요. 첫 번째 현금 출납부, 출납,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는 건데 여기 월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별로 집행일자 금액이 이제 일치하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 통장 내역과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막 6월 1일께 밑에 있고 6월 30일께 위에 있고 이러면 확인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순서를 쭉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동일 날짜에 여러 건의 지출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가능하면 통장에서 나간 순서가 있을 거예요. 그 통장에 나간 순서로 맞춰서 작성해 주시면 아마 대조할 때, 관리할 때, 나중에 결과 보고 작성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그게 이거죠. 이제 순서에 맞춰서 작성해달라. 그리고 이제 월별 2개 작성해 주시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예시 한번 파일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철 순서인데요. 지출 결의서, 나 이렇게 지출을 했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이 금액을 이렇게 실제 지출을 했다. 뭐 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여기는 이체 확인증 이런 게 있겠죠. 아, 정말 돈 나갔구나. 그럼 나갔으면 왜 나갔냐?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회의했으면 회의 결과 보고서, 회의록, 첨사 명단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뭐 아까 물품 같은 거 구매했으면 물품 사진 같은 거 첨부하시면 되고요. 여기 견적서나 시안, 품위서 할 때 넣었던 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 같은 경우는 전표가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체하기 때문에 이체한 확인증이 있어요. 이체 확인증 그거 출력하셔가지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자, 예산 변경인데요.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인데 사전 승인을 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렇죠? 모든 경우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꼭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 항목간 변경, 이건 아까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우는 승인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 30% 이하 변경 시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이외의 사항에서는 승인 요청이 필요하다는 거. 앞에랑 동일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여입 처리. 지출을 잘못했어요. 잘못했을 경우는 다시 이제 입금을 하는데, 그럼 통장에 돈이 갑자기 찍히겠죠. 왜 찍혔냐? 잘못 입금했다, 반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입 결의서, 언제 얼마큼 들어왔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검인데요. 점검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담당자별로 약간의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방문을 할 겁니다. 기관에서 정말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그런 내용을 접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볼 겁니다. 그래서 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지침은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이행을 하신다면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검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양식을 한번 보시고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미리 좀 파악을 해주시면 불이익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정산 중요하죠. 사업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정산이 들어가는데 역시 이제 계획상으로는 10월 31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15일이 이제 11월 16일이 되는데요. 이때까지 정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 서류는 이런 식으로 보고서, 그 다음에 정산 보고서, 그 다음에 예산 집행에 대한 영수증, 사본이죠. 다 그 원본 대조필 도장 찍은 사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입출금 거래 내역서 사본, 통장 다 복사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는 거. 그 다음에 그 이외에 각종 증빙 서류 이렇게 이제 제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면 통장이 정리가 됐겠죠. 정리가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각 담당자분께서 아마 사업비 반납을 언제까지 어느 통장으로 해달라라는 이제 요청을 하실 겁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잔액 및 이자 발생. 잔액은 말 그대로 안 쓰고 남은 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자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겼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 발생분에 대해서도 다 어쨌든 보조금이 있으니까 돈이 생긴 거기 때문에 다 저희한테 반납을 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반납 기한 준수하셔서 통장 최종 잔액을 반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지출 증빙 서류에 대한 안내인데요. 기본 증빙 서류 이렇게 지출 증빙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비곡 설명들을 좀 자세하게 적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증빙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위에는 품위가 되겠죠. 견적서 같은 걸 다 받아라. 시한 인쇄 같은 거 하려면 시한도 받아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출을 했으면 세금 계산서, 뭐 이체할 것 같으면 사업자 등록증 4번, 통장 4번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 첨부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그냥 카드 긁었으면, 카드 사용했으면 간단합니다. 영수증 첨부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만약에 간이가세자라서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겠죠. 네, 이때는 뭐 현금을 지출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능하면 카드 사용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발급 요청을 해가지고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뭐 증빙사진도 첨부하시면 되고요. 그럼 회의비랑 심사수당, 그러니까 인건비성 수당이 나가게 되면 이 사람이 왜 돈을 받았는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데요. 회의했으면 회의, 심사했으면 심사 결과 이런 것들을 첨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지랑 누구누가 참석했는지에 대한 내용 쓰시면 되고, 강사 마찬가지죠. 어떤 강의를 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만한 그 강사를 받기에 충분한지 뭐 이력서나 이런 것들, 원고, 강의 자료 첨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강사분이 멀리서 오신다 그러면 교통비를 지급할 때 뭐 이런 교통비, 조회 내역서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대중교통 영수증 같은 것들 다 첨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이죠. 원천징수. 그 다음에 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을 나갔을 때 받는 게 여비였잖아요. 출장 신청서랑 출장 결과 보고서 같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장 갔다 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비를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상 중요한 게 결제일이랑 실제 지출결의서에 작성된 지출일이랑 항상 일치가 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정확한 금액이 정확한 상대방한테 입금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가 다 확인이 되는 게 이제 증빙 서류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코로나19 예방에 대한 대응 지침인데요. 지금 저희가 사업이 약간 딜레이된 이유도 사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모지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한 곳에 다 모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담당자분들께서 다 안내 지침 같은 것을 파일로 다 전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상세하게 우선 읽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실 것 같고요. 저는 간략하게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관리자의 역할을 제시를 해드리는 건데, 기관별로 다 관리자를 한 분씩을 지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예방이나 어떤 지침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관리자 한 분을 지정을 하셔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특성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전파 방법,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산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염려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5월 달에 진행하시는 기관에서는 특히나 더 유의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특히 이제 닫힌 공간, 어떤 강의실이나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말하면서 대화하면서 하는 경우 특히 더 유명하겠죠. 대응 방안인데요. 네, 이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환기 해주시고 위생 철저하게 하시고 손 소독제 같은 거 활용하셔서 또 만약에 그런 의심 증상이 발현을 하면 보건소에 반드시 꼭 신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도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자를 한번 선정을 하셔가지고 저는 모니터링이나 증상 아니면 신고 이런 접수를 받으실 분이 한 분 정도 필요할 겁니다. 하셔가지고 물품 같은 거 비치해놓고 만약 떨어지면 보충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실 분이 한 분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진흥원이랑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생 연락 방법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발생을 한다면 1339로 연락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 진흥원 담당자분께도 반드시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꼭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치사항인데요. 먼저 신고가 제일 우선이겠죠. 네, 신고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검사하시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밀접한 접촉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검사 받으셔야 될 거고 학습장 역시 한번 소독을 하셔야 되고 이러한 절차로 진행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제일 좋겠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꼭 담당자분께서 잘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전에 이제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 나갔다 들어오고 할 때 체온계라던가 아니면 손소독제를 이용을 해서 반드시 개인 위생 철저하게 하셔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반드시 확인을 해서 만약 증상이 발현했다 그러면 즉시 신고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야외라고 예외는 없는데요. 야외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도 반드시 모니터링을 하셔가지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증상자가 있으면 참여를 금지하는 게 맞겠죠. 자, 그다음에 교육장 위생 관리인데요. 위생 물품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게 손 세정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세정제랑 그다음에 손 소독제 이런 거 잘 비치해 놓으셔가지고 학습자들이 소독을 잘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후에 청소랑 소독을 철저하게 해주셔가지고 예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안내 부착인데요. 교육장 내에 이렇게 수칙 같은 걸 붙이셔가지고 학습자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안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방 수칙 홍보물을 시설 내에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폐교육이 끝났는데요. 사실은 집합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하게 된 점 양해 말씀드리고 이 교육을 들으시고 잘 준수하셔서 불이익 발생하지 않고 투명하게 사업을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자분께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